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련.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미군 등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불경기를 대출로 버텨온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방역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20명이 나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78명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13명도 오늘 도착 예정인데요. 이들은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 임시로 체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주 아프간 대사관과 코이카 등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던 현지인과 그 가족입니다. How do you feel right now? We're happy.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탈레반의 보복을 막기 위해 구출 작전을 펼쳤고 구출된 391명 중 378명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먼저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공항 근처 김포의 임시생활시설로 향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음성 판정을 받은 아프간 국민은 잠시 뒤 8시부터 충북 진천의 임시체류시설로 이동해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도착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입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0명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추석 연휴를 지나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8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 이후 52일째 4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 명절이 다가온 만큼 정부는 오는 31일 전까지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엔 하루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20명의 사망자 전원이 미접종자거나 1차 접종자였고 40대도 1명 포함되면서 방역당국은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적어도 고령층의 90%, 성인층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확진자에 집중한 지금의 방역 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이나 역학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이런 가운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노정 교섭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민주당이 어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을 평가하는 자료집을 공유했는데요. 한국의 언론 자유가 아시아 중 최고이고 집값 상승 역시 지난해 5.4%만 올랐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에게 배포한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 자료집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세계 42위라며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중재법 비판 성명에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는데 같은 단체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언론 자유가 높아졌다며 성과로 꼽은 겁니다. 민주당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건 언급하지 않은 채 발빠른 비상대응 체제 전환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자평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자화자찬도 나왔습니다. 연사로 나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통계만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5.4%로 OECD 평균 7.7%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 중위 가격은 57%,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86%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교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는데요. 형량이 2년이나 늘어난 이유,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공범인 채용 브로커가 받은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처럼 채용 비리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했다면서 교직을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회의원직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나중에 상속을 하면 그건 따님인 윤희숙 의원이 아마 상속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조금만 알면 그런 무지한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일반 산업단지는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네, 영상 보신 것처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을 내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계속 뜨거운데 네. 또 다른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이죠. 김두관 의원이요.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이 세종시 땅을 샀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KDI 임직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의 제보가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물론 의혹이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표를 사직서를 낸 예. 진정성이 의심받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과연 일반의 김두관 의원이 의심하는 대로 KDI에 근무 중일 때 그 정보를 토대로 아버지 이 땅 사놓으세요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의심은 약간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농지에 투기 또는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딸한테 윤희숙 의원한테 정보를 받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심을 하는 측에서는 결국은 그 산 땅 주변에 5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거 보니까 정보가 전달된 거 아니냐는 취지인데 5개, 4개는 아시는 대로 일반 산업단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발해서 땅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이 한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필요 없어요.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KDI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하나가 이제 국가 산업단지인데 그것도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이라고 있긴 한데 그것은 보니까 2017년 7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검토가 된 사안이고 2019년도에 예타 검토에 들어가서 작년 2020년에 예타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2016년에 땅을 샀으니까 저 2020년 4년 뒤를 내다보고 샀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아버지 이 땅 사놓으시 저 땅 사놓으시라고 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그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그분은 얘기하는 건 이번 언론을 통해서 장인 어른이 땅을 산 거를 알게 됐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국가수사본부 옛날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언론 징벌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이런 의혹 제기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건강 악화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직접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농협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아버지 연세가 80이셨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3,000평 되는 농사를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해서 이것도 사실은 좀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건강들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뭐 80세에 3,300여 평에 이르는 땅을 농사를 짓겠다라고 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핵심은 그런 거죠. 농지법 위반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차명으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기한 건데 갑자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의원직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태가 좀 이상한 형태로 갔고 그 이후에 의혹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본인의 진정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본인은 임대인이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최경환 장관이 실세였었기 때문에 실세 정책 보좌관 아무리 그치 민간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세의 나이에 연고지도 없는 땅에 본인께서 농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사고 난 다음에 한 5, 6년 만에 시세 차익 1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재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상속을 누가 받느냐? 윤희숙 의원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 자체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모친의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속보 떴을 때 야, 그걸 의원직을 던지시다니 대단하시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 들여다봤죠. 다 보이잖아요. 속이 훤히. 조사를 받으셔야지.
억울하시면 그 조사를 안 받겠다는 꼼수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면 의원직 사퇴에 그렇게 쇼하지 마시고 조사를 정직하게 받으시라. 네,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친의 투기 의혹 때문에 제명이 되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예. 양이원영 의원,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 측은 사퇴를 한다고 수사를 회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수사를 회피하려면 오히려 면책권이 있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실제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수사가 윤희숙 의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본부에 통보된 것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지 부친의 부동산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 통보가 된 것이지 윤희숙 의원이 통보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양이원영 의원의 저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가사 윤희숙 의원이 통보됐다 하더라도 사퇴했다고 수사 안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받습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의 저렇게 말씀을 하실 위치가 아닌 것이 윤희숙 의원과 다소 다릅니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그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부친하고. 그러니까 독립생계자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공직윤리법상에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상에 어쨌든 고직 거부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윤리법상에 고직 거부를 하게 재산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재산 증감을 보고 이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혹시 비리가 있을 수 없냐 이걸 체크하라는 건데 고직 거부 대상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고직 거부 대상자지만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해요. 예. 그래서 고직 거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두 케이스가 다르고 물론 양이원영의 모친의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과정을 보면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윤희숙 의원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양이원영 입장에서 윤희숙 의원을 비난할 위치는 아닌 것이죠.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양이원영 의원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제 사퇴는 쇼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그러지 말고 그냥 본회의에서 나 빨리 그냥 사퇴한 가결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뭐 지금부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퇴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민주당도 사퇴를 뭐 선뜻 내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다. 사퇴에 마침표를 찍어달라. 저는 의혹의 한 가운데 계신 분이 할 언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조롱 섞인 언사라는 데는 이론이 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감당해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맞는 모습일 것 같고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뭐 상반된다는 의견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원영 의원이 어머니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연좌제라고 굉장히 억울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이게 무슨 연좌제냐 가족의 의혹인데 자금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굉장히 공세를 좀 강도 높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본인을 향하자 똑같이 연좌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익위 조사는 끼워 맞추기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이중잣대 아닌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마치 도덕성으로 선점을 이렇게 점하는 것처럼 의원직이라는 중책을 종이잔처럼 던져버리는 이 행태는 맞는 것인가 참 의문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속담에 못 오신 분이 못 오신 분한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공격하기는 쉬운데 언제든지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공수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요 부친뿐만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특공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특별 공급으로 약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아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 특공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성북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초로 이제 전세로 이사를 오면서 이 집을 세종시 특공 한 2억 가량 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거를 그냥 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야당에선 그렇게 공격을 여당에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게 첫째,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KDI 근무하다가 그 근무하는 조직이 세종시로 내려갔고 그래서 주어진 게 특별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또 거주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받은 그 특별 공급 아파트에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걸 전세를 주고 서울 올라와 살다가 동그랗게도 그 가운데 과정에 끼어든 게 임차인 연설이죠.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걸로 스타가 됐고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는데 그때 보니까 또 그 연설 이후에 세종에도 아파트 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팔은 거예요. 그렇죠. 팔았는데 그걸 4억 얼마 주고 팔았으니까 시세 차익이 여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2억 3,500이다. 시세 차익을 봤다. 아파트를 팔아서 결과적으로 그건 또 맞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라는 연설을 함으로써 굉장한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지만 그 임차인이나 연설이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은 케이스다. 그래서 투기는 아니었지만 시세 차익을 또 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고 어찌됐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매섭게 공격했던 또 상징적인 맞습니다. 한 의원이 저렇게 좀 사라지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걸로 저는 그게 아까워였죠. 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잇따라 이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눈물로 사퇴를 만류했던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희의 어쨌든 처분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 눈물로써 사퇴를 뭐 이렇게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에도 나갔었는데 새롭게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윤 의원 본인이 해명을 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의원을 감싸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 사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속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혹한 공격을 하는 만큼 본인이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해성처럼 본인이 등장했습니다만 본인이 임대인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에 의하면 또 특공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기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만 여하간 상관없이 분양가만큼의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부친과 모친 말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모친은 그런 거죠. 개발되면 쓸모있을 땅이었다라는 모친의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친도 마찬가지인데요. 딸의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공기가 좋고 하니 여기에 땅을 산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딸이 이걸 몰랐을까? 이 땅을 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그러면 세종시에 내려간 이유가 본인이 어떤 형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세종시를 내려갔다 투자하기 위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좀 그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스스로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당에서 좀 비례대표도 아니에요. 지역구에서 뽑아준 지역구민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도덕성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조치 이후에 본인의 거치 문제를 갖다 결정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결정하시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못하게 되면 그냥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내던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윤석 당대표 얘기처럼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출마 포기, 대통령 출마 포기와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뒀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까지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 가족, 뭐 전부 다 받아야지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죠. 그 대선 예비 후보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뭐 얼마든지 뭐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동산 검증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받아야죠. 부동산 검증 하세요? 찬성. 저는 뭐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여야 대선 주자들, 내가 대통령을 한번 대한민국에서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인사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에는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를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한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제가 골랐고 이재명 지사가 몇 년 전에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자리를 주는 것은 바로 최순실이다 했는데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딱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도 딱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이재명 지사 인사 논란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대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경찰에 뿌락치다, 그러니까 학교 내 정보를 이제 경찰에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운동권 학생 몇몇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경기도 산하 기관 임원에 임명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의 비서관 출신이다. 이것까지는 다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97년도에 그 이종걸 씨 폭행치사, 그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총련 산하의 그 남총련, 그러니까 광주 전남대학 그 총학생회 연합 학생들이 좀 이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97년 5월경에 한 이종건 씨가 학생 신분이 아닌데 이제 대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운동권 계열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경찰 프락치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이제 구타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구타가 이어졌고 이분이 이제 끝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논란에 이제 한 가운데 있는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했습니다. 한 징역 6년형이 선고가 돼서 복역을 했고 이후에는 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뭐 그 비서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의 뭐 임원 등의 직책을 역임했고 최근에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직책에서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기도 측에서는 해당 임원을 이제 임명하는데 절차적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채용을 할 때 법에 근거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나왔고 당사자가 전력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저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관련법상 인사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임명했다 이랬으면 차라리 솔직한 말일 텐데 몰랐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에 근무한 게 경기도지사 비서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실장인가 관리본부장, 월드컵제다 관리본부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이걸 과연 몰랐을까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또 이분이 광산구청이라는 데 열린 민원실장까지 했어요. 광주에 있는 구청이죠. 그렇죠. 광주 산하의 광산구 자치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청의 민원실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들었냐. 2018년도에 이 지사께서 인사 그 자격 조건도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2002년도에 이분이 특별 사면 받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마지막 해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위와 관련된 시국사범도 아니고 폭행치사 사범이거든요. 폭행치사범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학생은 무고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경찰한테 돈을 받고 학생의 간부에 정보를 넘겨줬다는 걸 불려고 고문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때린 게 그래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을 사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여타 인사 그 조건까지 완화시켜서 소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을 준 거 아니냐. 결국은 이사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가까이 있는 분을 등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영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생계 유지를 시킨 게 아니라는 의심을 제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인사가 적합한 것이냐 저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게 수원시장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월드컵 재단이라는 곳이 60% 경기도에서 출자를 하고 40%는 수원시에서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리본부장은 수원시장이 임명을 해요. 부이사장이. 따라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영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1998년 6월에 2심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하기 1년 전인 2002년 특별 사면과 함께 복권이 됐는데 그 문제 또한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 맷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인사 논란 때도 즉답을 좀 피해 왔었는데 당시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기자가 이제 애타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뭐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진영에서 대권 후보들 지사직 좀 관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역시 지사 찬스다 이러면서 또 비판들을 하고 계시네요. 뭐 저는 왜 계속 지사직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문제를 정확히 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과 무관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 문제 때문에 경기도 지사직 자체를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보더라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인사검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역을 하고 난 다음에 죗값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갱생을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공직이라는 공간에 올라오는 인물에 대한 검증은 좀 철저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직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보거나 경기도민이 봤을 때 그런 어떤 과거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좋은 시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증이 안 된 건 사실이다. 그럼 왜 검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그냥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자기 능력 프레임 같은 경우 상당히 손상받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쭉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특히 경기도 지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에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도 만약에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도 지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사직을 그만둬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12월 9일까지 본인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반면에
지사직이라고는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대선이라는 또 선거운동이라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준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합당할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됐을 때 지사직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관련 단체에서는 범죄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관계가 없음이라고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도에서의 지금 경기도의 전원에 의하면 그러니까 확실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범죄비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했을 때 본인이 자기의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분명히 의심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도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국민에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논란은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책임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황교익 씨 보훈 인사 논란 당시에 황 씨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됐었고 이번에도 논란의 인물이 즉각 사표를 내면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정확한 해명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첫째는 이게 대권 캠프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자기 인맥을 적절한데 좀 박아놨다고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무슨 산하기관과 단체가 경기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을 활용하면 자기 사람을 언제든지 어디에든 갖다 놓는 거예요. 뭘로 갖다 놓느냐? 재단에 무슨 이사다, 사무처장이다, 뭐 상임이사다. 예. 얼마나 많아요. 실장이다. 이게 갖다 놓고 왜 그러냐? 첫째, 나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이재명이 잘 보이면 충성하면 한 자리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대선 때 되면 다 뭉쳐서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 대선 때 역할을 하는 이게 정치의 구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이재명 지사는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런 것은 뭐랄까 각계각층에게 포진시켜 놨다가 대선 때 되면 뭉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 한 분 있었잖아요. 뭐 산하단체인데 SNS에서 이낙연 후보 반대하는 글 올리고 이런 게 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 패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패거리. 사실은 그 정치 현실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이니까. 예, 사실이지만 이거를 표현이 좀 지나쳤나요? 보는 젊은 분들이 나도 정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까지 될 상황입니다. 자기 진영 사람을 많이 챙긴다고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사 찬스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연가를 내서 당내 경선 일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른 측에서는 후보 측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차 휴가 사용 내역을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다 공개를 했나 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변호사님? 저거는 공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사 찬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지사직을 올바로 수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선에 본인의 지사직을 이용한다는 관점과 달리 이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 지사직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검증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가 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상대적으로 다른 도지사 같은 경우 다 얘기하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이 지사께 누가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가 사용을 법정 일수보다 오버해서 사용했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사 캠프에서 또는 도 측에서 밝히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대통령 한번 하겠다 했던 분들 가운데 사실은 뭐 도지사나 이런 걸 일찍 관둬서 재보궐선거 또 비용이 발생해서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공격을 하고 지금은 또 늦게 하니까 또 늦게 하는 대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연차, 뭐 휴가 일수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의혹이 분명히 있죠. 이것이 단지 연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와 이 경기도지사로서는 지위 이 이중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도정에는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도 매우 짧게 그 경선에 임했지만 거의 연가를 다 쓴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원희룡 전 지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생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 생활을 시간을 썼는지는 밝히는 게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여야를 떠나서 저희는 중립적으로 잘 검증하는 데 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범, 김종옥, 윤기찬, 장윤미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당장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게 됐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물가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을 비롯한 자산시장 거품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거나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 인상으로 당장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 월급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자가 오르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당장 외식하던 것도 줄여야 될 상황이네. 특히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은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취약계층의 타격은 큽니다. 정부의 기대가 빨리 실현될지도 의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해서 적어도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정은 풀고 통과는 묶는 정책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리포트 통해서 내용 보셨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으로 뵙는데 어제 네. 뭐 금리 별 이동이 없을 가능성을 살짝 더 점쳐주셨던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15개월 만에 네. 금리가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 이제 막을 내렸다 이런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상으로만 따지면은요 2018년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집값 많이 올랐고 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가계 빚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꼽아야 되겠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부동산 집값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예.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비정상의 과정을 정상으로 가는 과정. 뭐가 비정상이냐면 저금리가 비정상이거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로 갔다가 2014년, 15년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다시 초저금리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야 될 과정인데 이제 그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시중은행들 예금과 이제 대출금리 순차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많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저는 기준금리 보면 꼭 이게 기름값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제유가 오르면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데 금리도 그렇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지만 좀 더 빨리 오를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도 지금 고점에서 조금 한 5% 뭐 많게는 한 10%포인트 정도 좀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더 걱정은 이주열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요.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금리를 이번에 올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저희들 실물 경제에 어떤 기초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첫 발을 띈 거죠. 금리하고 주식시장은 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움직이니까 이러면 올해 안에 1%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예측을 했고요. 뭐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올리겠다,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경고하는 거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실행이 됐죠. 본격적으로. 저는 맞습니다. 추석 이후에 한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올렸다는 얘기는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에 따라서 2025년까지는 미국이 한 3%, 우리는 한 2.5%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세, 또 주택가격 상승세 완화될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대표적인 게 이제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금리가 끌고 온 양면성이 있는 거죠.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좀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의 기대처럼 이번 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고 뭐 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지금 대출도 중단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부작용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가수요가 생기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원에 따르면요.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에요. 연체기 최대 5조 4천억 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계의 체력이 좀 허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1%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연체율은 4배 정도 올라가고요. 대출 이자 부담은 4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담보대출이나 우리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고신용자들 담보가 있는 물건인데 문제는 저신용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내는 저신용자들은 지금 오히려 위험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되고 위축이 되고 투자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집값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열된 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0.25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0.25 한 번만으로는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으로 몇 번이 더 오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아마 연내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구나. 앞으로 더 올리겠다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으로는 영향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내에 한 번 더 올리느냐가 집값 향방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생각을 하면 뭐 IMF 시기면은 너무 예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가 한 30% 정도까지 맞습니다. 올라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1%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을 때 집값이 만약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큰 위기가 큰 닥칠 위기죠. 예, 은행들 뭐 다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적정선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앞서도 제가 어렵은 간단하게 얘기인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 3%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정상이라고 보고 그럼 있는데 지금보다 한 200%, 예, 200%가 올라야 돼요. 2배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올렸지만 결국에는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도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2배 오른 금리를 체감할 수가 있어서 미리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만 따졌을 때는 미국보다 당연히 대한민국 금리는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식은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깨졌는데 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요.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리보다는 공급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비판 많이 이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심리거든요. 진짜 공급이 부족하냐 그러면 집을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들, 기다렸다가 사도 되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가수요가 되면서 과수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당장 늘린다고 해서 뭐 많이 나올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급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금리도 어느 정도는 내년까지는 꾸준히 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고 부동산도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좀 연동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영향은 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인만 소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과충전으로 불이 나면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불길이 일고 삽시간에 연기가 건물로 퍼집니다. 충전 중이던 킥보드에서 발화가 됐고요. 초반에 연소가 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19년 9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하던 전동 킥보드에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 실험을 해봤더니 폭발하자마자 치솟은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실험실 벽면까지 미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서울의 전동 킥보드 화재 70건 가운데 47%인 33건이 주거시설이었고 인명피해의 90%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출입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 불이 나면 더 위험합니다. 현관에 충전하시다가 화재가 나면 피난로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나서요. 거기 충전은 지양하는 게 좋죠, 사실. 소방당국은 또 전동 킥보드 폭발 원인의 대부분이 과충전이라며 평소 제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처럼 지금 현지에서는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과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공군기를 타고 호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숨죽이며 앉아있는 모습이 비장해 보입니다. 스페인 군용기입니다. 스페인에 협력한 사람들이 비행기 바닥에 앉아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들도 캐나다로 가기 위해 공군 수송기에 앉아 있는데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독일 군용기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앉아서 카불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척 지쳐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데 외국을 도왔던 협력자들이 먼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과의 인연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이미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인종차별이나 테러 가능성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로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
퇴근길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은 오전 중에 비가 시작되겠고 낮에는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서울 24도, 청주 25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 대구와 부산은 30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에는 비 소식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